네, 다섯 번째 유튜브 발표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주제로 팀 정세민진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학습 방식에는 이렇게 레이블드 데이터에 따른 학습 방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지도학습, 즉 슈퍼바이스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독립변수 샘플들마다 그에 해당하는 타겟값, 즉 레이블이 모두 달려있는 형태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지도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독립변수 샘플마다 레이블이 아예 없는 경우를 이제 비지도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X축이 레이블드 데이터의 양인데요. 이렇게 다량의 레이블드 데이터가 수집될수록 딥러닝의 성능은 올라감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에서는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는 수집할 때 이제 코스트가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소량의 레이블드 데이터와 다량의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량의 레이블드 데이터와 다량의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이용하는 학습 방식에는 크게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존재를 하는데요.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서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 중심적으로 가정에 사용하는 세 가지 가정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면 이 세 가지 모두 레이블드 데이터와 언레이블드 데이터의 분포에 관한 가정으로 스몬드니스 어썸션, 로우 덴시티 어썸션, 매니폴드 어썸션 이 세 가지가 보장이 되어야 준지도 학습이 가능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트레이닝 그리고 코트레이닝 기술 관련 발표입니다. 일단 셀프 트레이닝의 배경은 가정으로 높은 확신을 갖는 예측값은 정확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아래 학습 과정 1번과 3번을 반복을 하는데 얼라벨 데이터가 없어지거나 수렴할 때까지 해당 과정을 반복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로는 레이블 데이터를 통해 모델 F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 레이블드 데이터로 학습된 F에다가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넣어서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예측값까지 포함된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레이블드 데이터에 포함을 시키는데 아래 그림의 예시에서 보면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가 기존에 이제 있고 여기에는 이제 Y가 달려 있고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 기존의 레이블드 데이터로 학습을 한 모델 F를 통해서 Y를 예측을 하고 이 예측한 값까지를 합쳐서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에 포함을 시키는 것을 이제 셀프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이때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합치는 방법에는 이제 모든 그 예측한 값을 합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몇몇 개의 이렇게 컨피던스를 뽑아서 컨피던스가 높은 언레이블드 데이터만 합치는 방법도 있고 또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모두 합치지만 이 컨피던스 자체를 웨이트를 활용을 해서 나중에 지정을 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트레이닝의 이제 예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원 리얼리스트 네이버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제 그 아래는 해당 모델에 대한 수도 코드인데 결국에는 이 1번부터 5번까지가 그 언레벨드 데이터의 레이블링이 모두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과정이고 여기서 저희가 주요하게 볼 거는 3번과 4번 과정인데 3번은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와 언레이블드 데이터 중 가장 가까운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찾고 해당 언레이블드 데이터의 레이블드 데이터의 Y값을 라벨링하는 과정을 3번, 4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의 예시로 보면 이제 그 안에가 투명한 동그라미들이 이제 언레이블드 데이터인데 초반에는 이렇게 레이블드 데이터만 몇 개가 있었다면 점점 그 학습을 통해서 가까운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레이블링을 해주면서 오른쪽과 같은 그림으로 레이블링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웃라이어나 노이즈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오작동에 대한 여지가 매우 많습니다. 그 다음은 셀프 트레이닝인데요. 이제 셀프 트레이닝은 관련해서 이제 증강, 사전 학습, 그리고 이미지 오브젝트 디텍션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이제 증강, 사전 학습, 그리고 셀프 트레이닝의 효과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총 네 가지의 발견이 있었고, 첫 번째 발견은 강력한 증강이 사용될 때는 사전 학습의 성능이 저하된다는 것, 그리고 발견 두 번째는 레이블이 많은 데이터는 사전 학습의 가치를 감소시킨다. 즉, 레이블 데이터 양이 큰 경우 사전 학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발견 3은 발견 1에 이제 반대되는 그런 결과로 셀프 트레이닝은 강력한 증강에서 그 사전 학습과 다르게 효과적인 성능을 보이고, 셀프 트레이닝은 데이터 크기에 상관없이 그 사전 학습과는 다르게 작동해서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보인다는 그런 효과가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셀프 트레이닝의 장점은 가장 간단한 중지도 학습 방법이고 기존의 복잡한 분류기에 적용되는 수도 레이블 방법이고 자연어 처리와 같은 실제 작업에서 자주 사용이 되고 단점으로는 초기에 발생하는 오분류에 대해서 나중에 후반부로 오면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수렴과 관련하여 확신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코트레이닝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코트레이닝의 배경은, 가정으로 특정 객체를 표현하는 변수 중에 상호 배타적인 변수 집합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인데요. 상호 배반적인 변수를 통해서 따로 학습된 여러 개의 모델들이 서로 협력을 하면서 학습을 진행하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멀티뷰 알고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든다면 동일한 객체의 이미지와 텍스트 변수가 각각 아래와 같이 이렇게 이미지에 대한 변수, 텍스트에 대한 변수가 따로 있고 서로 관련성이 없는 경우를 상호 배반적인 변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모델을 하나 생성을 하고 텍스트에 대해서 이번 모델을 생성을 해서 변수별로 구분되게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 학습 완료된 각 모델을 사용해서 얼라벨드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이 이제 코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아래 그림과 같이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 이제 이 이미지 피처 그리고 텍스트 피처가 들어가게 돼서 각각의 다른 모델로 학습을 하게 된 다음 얼라이블드 데이터를 넣고 이것들을 각각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새롭게 예측한 얼레이블드 데이터의 예측을 기존에 있던 레이블 데이터 셋에 추가를 해주는데 이때 이 예측한 값에서 그 컨피던스가 높은 예측만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트레이닝은 자신이 예측한 결과가 정답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를 사용하여 다시 학습을 한다면 코트레이닝은 독립적인 두 개 이상의 변수 집합을 사용해서 각기 다른 변수 집합을 통해 학습을 한 뒤 얼라벨드 데이터를 상대방 모델이 예측한 결과가 정답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사용해서 다시 학습을 한다는 것이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분류를 위한 이제 코트레이닝이 또 예시를 들 수 있는데 아래 그림에서 예시는 모델 첫 번째가 뭐 TF-IDF라는 방법 그리고 LDA, DOC 벡터라는 이런 세 가지의 모델이 각각 있을 때 각 모델을 다른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 변수별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 얼레이블드 데이터를 각 모델이 예측을 해서 컨피던스가 높은 데이터를 기존의 레이블 데이터에 추가해주는 그런 학습을 반복하는 것을 멀티 코 트레이닝 for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컨피던스가 높은 경우에는 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컨피던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나이브 베이지한 방법이 있는데 현실 문제에서는 사실 상호 배반적인 변수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완전히 상호 배반적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없다면 코트레이닝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그
컨피던스를 측정하는 식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아래와 같은데 엔트로피와 이제 트레이닝 에러를 곱하는 것이고 엔트로피는 이제 현재 모델이 해당 객체에 대해 얼마나 컨피던스한지 극단적인 예측을 하고 있는지 인트라 컨피던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트레이닝 에러는 각 모델의 예측률을 기반으로 얼마나 정확한지 인터 컨피던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두 개 곱해서 이제 컨피던스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부스팅 관련 중지도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앞에서 저희가 했듯이, 백인 같은 경우에는 학습 집합 객체들이 무작위로 선택되어서 정렬적으로 학습을 했다면, 부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전 학습 집합에서 오류가 큰 객체를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순차적으로 학습을 해서 이제 윅 러너가 이제 스트롱 러너가 되게끔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Adaptive Semi-Supervised Ensemble이라는 알고리즘인데 해당 알고리즘은 입스 2001에서 주최한 중지도 학습 대회에서 우승한 알고리즘이고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 즉 unlabeled 데이터 포인트에 수도 레이블을 하고 수도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 포인트를 다음 분류기 구성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실 함수는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왼쪽의 텀 같은 경우에는 기존 AWS 코스트 텀으로 보면 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unlabeled 데이터를 위한 텀이 추가가 된 것인데요. 여기서 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진 코스트 펑션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에 있는 이제 F는 이제 앙상블 분류기로 더 자세하게는 이제 그 각 모델별로 W라는 가중치를 갖고 있고 제2계의 모델을 앙상블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unlabeled 이 텀을 보면 decision boundary로부터 이제 멀어지게끔 객체가 학습이 되고 unlabeled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 y가 없기 때문에 그 예측한 값인 이제 y 예측 값을 수도 레이블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세미 부스트인데요. 세미 부스트는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감수하는 메타 반지도 학습 알고리즘인데 기존의 지도학습 위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알고리즘으로 기본적인 지도학습 프레임워크를 유지하면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해서 전체적인 학습 효율성과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다량의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해도 지도학습 알고리즘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것을 적용함을 따라서 또 반복적 부스팅 알고리즘에 의한 효율적인 계산과 분류 모델을 훈련을 할 때 매니폴드 가정과 클러스터 가정을 모두 활용을 하고 주요 아이디어는 그래프 기반 접근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얼레이블드 객체들에 활용을 해서 앙상블 분류기를 구축했다는 것이고 또 pairwise similarity, 그 디스턴스가 유사할 때 수도 레이블도 유사하게 한다. 그리고 confidence를 바탕으로 샘플링 확률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브젝트 펑션을 보기 전에 unlabeled 데이터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레이블 할당이 필요한데 유사성이 서로 높은 unlabeled 객체들은 동일한 레이블을 공유를 해야 되고 또 레이블드 객체와 높은 유사성을 가진 unlabeled 객체들은 레이블 객체의 레이블을 공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오브젝트 펑션을 다시 보자면 이 오브젝트 펑션은 1번 항과 2번 항의 조합인데 이제 1번 항은 레이블이 있는 객체들과 없는 객체들 간의 불일치를 측정한 것이고 2번 조합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이 없는 이제 객체들 사이에 불일치를 측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S는 이제 similarity measurement라고 봐서 이제 코사인, similarity 그런 방법들, Y는 레이블이고 이 첫 번째 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제 가중치가 높을수록 y와 같아지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항을 보면 이제 얼라이블드 데이터끼리의 y 추정값이 가까워지게 학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함수반을 봤을 때는 레이블 객체들 사이에 불일치에 대한 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건 이제 y 간의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래의 텀을 추가를 해주고 이렇게 아래의 텀을 추가해줌에 따라 AWS와 알고리즘과 유사해지게 되는데 실제 데이터에서는 레이블 객체보다 언레이블드 객체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텀에 대한 기여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정답 레이블을 이제 맞게 추정한다는 가정하에 해당 알고리즘이 수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앙상블 분류기는 이진 분류 모델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이제 알파는 이제 t번째의 그 기여도, 그리고 이제 HT는 t번째 모델을 말하는데, 이제 t 플러스 1번째 반복의 목표는 새로운 분류기, 그리고 목표 함수를 효율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이 조합 가중치인 알파를 찾는 것입니다. 기존의 AWS에서는 모델에 의해 계산이 되고, 이제 최적화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 세미부스트에서는 이제 최적화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오브젝트 펑션을 최소화하는 것은 해당 함수를 최소화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P와 Q가 나오는데 레이블이 없는 객체에서 클래스 분류를 하기 위해서 컨피던스를 각각 계산을 해서 해당 함수를 통해서 이제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다음은 consistency regularization, 입니다. 네, 배경은 unlabeled 데이터에 실제적인 변형이 적용되어도 예측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세미에서 클러스터 가정, 데이터는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이고, 같은 클러스터에 속한 샘플은 같은 레이블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가정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뭐 사자 이미지에 예를 들어서 노이즈를 줘도 사자로 분류하는 것은 동일해야 한다라는 그런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모델의 가해진 변형에도 예측에 대한 일관성을 갖도록 모델의 제약을 부여를 하는데, 아래 그림을 예시로 보면은 지금 노란색과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파이 모델 그리고 BAT 모델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컨시스턴시 레귤라이제이션을 포함하는 모델이 포함하지 않는 슈퍼바이스드 그리고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그리고 수도 레이블보다는 좀 더 좋은 경계면을 가지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는 이유가 딥러닝 모델은 과적합 문제가 있는데 데이터 수에 비해서 많은 파라미터 수를 갖기 때문에 과적합에 빠지기가 쉽고 과적합된 모델의 경우에는 학습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예측 성능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와 데이터 증강 같은 아래의 기법들이 적용될 수 있는데 뒤에서 많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예시로 가져와 본다면, 뭐, 아래 그림처럼 이제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각종 변환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 양을 증가를 시키는데, 이제 모델의 일반화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원본 데이터 표현을 약간 변화하더라도 동일한 예측을 얻어줄 수 있게, 즉, 이렇게 아래와 같이 다 변환을 했어도 앵무새로 분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consistency regularization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롭아웃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학습에 지나치게 의존적이지 않도록 파라미터 일부를 랜덤하게 이제 0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끊어버리는 것인데요. 그림과 같이 이것도 일반화 성능에 기여를 하고 사용되는 모델의 파라미터가 일부 바뀌더라도 동일한 예측이 얻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도 consistency regularizatio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는 변형이 가해진 데이터와 가해지기 전 데이터 각각의 예측 간의 차이가 작은 모델을 선호로 하는 것인데, 예측간 간의 차이 측정을 하는 지표로 뭐 MSE, KL 다이버전스 등등 이제 아래와 같은 수식들을 사용을 할 수 있고,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는 변형이 가해지지 않은 것이라면 오리지널 데이터에 다른 변형 1, 변형 2를 해서 이제 산출한 1번과 2번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게 consistency regularization 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onsistency regularization 관련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레더 네트워크란 이제 레이어 와이즈 consistency regularization이라는 큰 목표를 갖고 있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인코더와 하나의 디코더를 생성을 하고,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는 정답을 잘 맞추면서도 두 인코더 사이에 히든 스테이트가 유사하도록 학습을 하고, 얼레이블드 데이터는 두 인코더 사이에 히든 스테이트가 유사하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이즈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이제 단계를 레이어를 거치면서 노이즈를 계속 추가를 하고, 클린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노이즈를 추가를 하지 않는 그런 다른 그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가 있고 디코더 같은 경우는 인코더의 레이어 매핑을 뒤집어서 이제 디코더를 추가한 것이고, 디코더의 역할은 추가된 잡음을 제거하면서 이전 레이어로 이제 복구를 시키는 건데, 각 레이어마다 클린 인코더 값과 그리고 노이즈 인코더를 디코더로 복구한 값 차이를 비용함수 C로 사용을 하고,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이게 이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로스는 인코더를 통해 피드포워드 모델을 구축을 해서 지도학습 로스를 노출하고, 또 비지도 학습으로는 각 층과 매핑을 하는 디코더 모델을 구축을 해서 레이어별로 히든 스테이트가 유사해지게끔 하는 그런 비지도 학습 로스를 노출하고, 결국엔 이 1번과 2번을 합쳐서 다 최소화를 하는 레더 네트워크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마 모델은 조금 더 어드밴스한 버전인데, 아까 봤던 레이어 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중간 레이어를 제외하고 최종 히든 스테이트의 레프레젠테이션만 이제 유사해지도록 학습을 할 수 있는 게 감마 모델이고, 최종 히든 스테이트만 이제 규제를 했지만 그래도 레이트 벡터에 대한 제약 조건이고, 간단한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논문에서 좋은 실험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파이 모델인데요. 파이 모델이란 이제 두 번의 변형을 적용을 해서 레이턴트 벡터가 아닌 아웃풋 간의 일관성이 있도록 하는 건데,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를 예시로 먼저 봤을 때, 그 스토캐스틱 어그멘테이션 1, 그리고 스토캐스틱 어그멘테이션을 2로 적용을 했을 때, 이제 아웃풋 결과가 나오면 레이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y의 값이 있기 때문에 그 예측한 결과가 y와 같아지게끔 이제 학습을 하는 거고, 얼레이블드 데이터 같은 경우는 y의 값이 없기 때문에 이 서로 스토캐스틱 어그멘테이션 1 그리고 2 간에 그 예측한 예측값이 서로 같아지게끔, 확률 값이 유사해지게끔 이제 학습을 하는 것이 이제 파이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슈퍼바이즈드 로스, 언슈퍼바이즈드 로스가 합쳐져서 토탈 로스가 됩니다. 그리고 템포럴 앙상블은 이제 티처 모델의 예측이 불안정. 잠시만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을 안 한 게 있는데, 이제 모델에서 이제 드롭아웃을 적용을 해서 드롭아웃을 통해서 또 일관성 정교화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템포럴 앙상블이란 이제 티처 모델의 예측이 불안정하니 EMA를 통해서 예측 안정성을 높이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매 학습마다 아래 EMA 텀을 통해서 예측값 Z가 EMA 앙상블 효과로 업데이트됨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에폭별로 이제 그 업데이트가 되고, 밑에 보면 예측값이 이 에폭에 따라서 점점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파는 하이퍼 파라미터이고, 결국에 에폭 t까지 왔을 때 이제 예측값이 이런 이전 정보들을 다 가지고 와서 업데이트를 해서 t라는 것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 티처는 이제 파이 모델을 개선을 한 것인데, 기존의 민 티처가 이제 기존의 파이 모델은 이제 그 예측값
예측값에 이제 EMA를 진행을 했다면 해당 모델은 예측값이 아닌 모델의 가중치의 EMA를 수행을 하는 것인데요. 스튜던트 모델, 그리고 티처 모델의 이제 가중치가 각각 다른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매 에폭이 아닌 이제 이터레이션, 배치별로 스튜던트 모델의 가중치를 EMA해서 티처 모델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스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듀얼 스튜던트랑 민 티처를 개선을 한 것인데, 민 티처는 훈련 반복 횟수가 늘어나는 경우, 티처 모델의 가중치가 이제 스튜던트 모델의 가중치를 수렴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편향되고 불안정한 예측이 스튜던트 모델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티처 모델을 스튜던트로 변형을 해서 두 개의 스튜던트 모델을 가지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구조를 보면 얼레이블드 데이터에 노이즈를 줘서 이제 각각의 두 개의 스튜던트 모델에 각각 두 개씩 들어가게 되고 요것들이 이제 유사해질 수 있게끔 학습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 이제 두 개의 스튜던트 모델 중에 이제 어떤 모델을 업데이트할지 고르기 위해서 스튜던트 모델 중 하나가 예측이 불안정하면 해당 모델을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고 둘 다 안정적이면 변동이 가장 큰 모델을 이렇게 C과 같이 모델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VAT에 설명드릴 건데 VAT의 배경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무작위 변동은 예측을 강건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원본 입력값에 작은 노이즈를 더해서 사람이 볼 때는 거의 동일하나 오분류 되도록 변형된 생성값을 이렇게 생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값을 넣어줌에도 불구하고 모델이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게 어드베서리얼 이그젬플을 추가적으로 학습에 활용을 해서 모델이 이제 과적값을 감지합니다. 이렇게 그림과 같이 이렇게 학습이 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VAT는 기존에 이제 X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이게 입력 데이터인데 X 데이터는 여기서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 얼레이블드 데이터를 모두 포함을 하는 거고, 이제 노이즈를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노이즈를 추가한 이 입력 데이터를 이렇게 X, 이제 Virtual Adversarial이라고 부를 수 있고, 기존 X 데이터에 Virtual Adversarial의 노이즈를 추가함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Virtual 레이블로 활용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손실을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이런 변동을 생성을 하는 알고리즘이고 이제 이 입력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하는데 unsupervised learning lo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그런 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드버서리얼 드롭아웃도 여기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드버서리얼 드롭아웃이란 입력이 아닌 드롭아웃에서 어드버서리얼 학습 전략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모델에서 가장 민감한 드롭아웃 조건을 찾아서 이제 드롭아웃 마스킹에 처음에는 랜덤하게 그 모델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처음에 랜덤하게 마스킹을 드롭아웃을 마스킹을 하고 이제 드롭아웃 유무 차이에 대해서 이제 출력값 간의 KL 다이버전스 로스를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전에 대한 손실의 기울기를 계산하는데 이제 자코비안이라는 식이 계산이 되게 되고 이 자코비안을 통해서 점점 이 드롭아웃을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좀 더 좋을지 이 마스킹 하는 것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도 같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Interpolation Consistency Training인데요. ICT란 VAT와 Adversarial Dropout은 permutation을 계산하기 위해 아그네스로 Multiple Fold and Backward Pass 전략을 포함했다면 이제 ICT는 unlabeled 데이터 중 두 데이터를 믹스를 해서 선형 보관값을 생성을 하고 모델의 예측값이 이와 일치하도록 하는데 그림에서 보자면 해당 이제 그림은 논문 그림이고요.
이제 unlabeled 데이터가 있을 때 이 unlabeled 데이터를 믹스를 한 다음, 즉 이제 두 데이터를 섞은 다음 그 다음에 모델에 입력을 해서 예측값을 뽑고 또 그렇지 않고 이 입력 데이터를 그대로 티처 모델에 넣은 다음에 예측값을 뽑고 그 예측값간을 믹스업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믹스업을 하고 모델에 입력으로 예측을 한 값과 각각 예측을 한 값을 믹스업을 한 결과값이 결국 같아지게끔 학습을 하는 게 이제 컨시스턴시 로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믹서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주 데이터 샘플로부터 선형 보관법을 통해서 새로운 샘플을 생성하는 데이터 증강 기법인데 이제 기존에 XI 그리고 XJ가 있다면 이 두 개를 선형 보관을 해서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는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고 간단한 동작 원리에도 좋은 일반화 성능을 보장해서 다양한 딥러닝 연구문에 사용되고 이제 y를 아래와 같이 0.5, 0.5 이렇게 기존의 1.0, 1.0을 그 각각 비율에 따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레이블을 갖게 되고 이것은 이제 믹스업 식입니다. 그래서 준지도 학습에서는 이런 y의 레이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모델의 예측값을 레이블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스튜던트 모델이 있고 또 티처 모델이 있는데 스튜던트 모델의 예측값, 티처 모델의 예측값과 혼합값이 유사해지게끔 이제 컨시스턴시 로스를 이제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겟은 이제 티처 모델이 생성한 예측값 간의 혼합을 타겟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unsupervised data augmentation UDA를 설명을 드릴 건데 배경으로는 이제 저희가 앞에서 봤던 모델들을 정리를 했을 때 이제 일관성 정교화를 위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있었는데 뭐 인풋에서도 있었고 뭐 웨이트에서도 뭐 있었고 이런 예측에서도 있었고 다양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었는데 이전 연구들은 해당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약한 강도의 증강 기법, 즉 weak augment를 사용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강한 강도의 증강 기법인 strong augment를 활용하는 경우 우수한 성능의 도출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강도의 데이터 증강 방법은 단순한 증강인 랜덤 노이즈에 비해서 아래와 같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증강 데이터를 생성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생성해서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다양한 테스트에 대한 누락된 기납적 편향을 제공이 가능합니다. 즉 이제 추가적인 가정을 할 수 있다. 누락된 데이터에 대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UDA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강한 강도의 증강 기법을 활용하며 각 도메인에 적절한 증강 기법을 제안하였는데요. 이제 아래 그림에서 봤었을 때 다양한 얼레이블드 데이터를 이제 모델에 넣어서 이제 예측값을 도출하고 또 이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은 이렇게 1, 2, 3번 도메인별로 다르게 증가 기법을 적용을 해서 모델에 넣고 또 예측을 했을 때 그냥 예측을 한 예측값과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한 예측값이 유사해지게끔 학습을 한다. 그게 이제 UD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가 기법 도메인마다 다른 블랙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TF-IDF는 이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용이고 랜덤 어그먼트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 클래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 분류를 위한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간단한 알고리즘을 아래 메시와 같이 명어를 불어로 번역을 하고 또 불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그 기계 번역을 두 번을 수행을 하면 동의어로 의역이 될 수 있음을 활용을 한 건데요. 그래서 기존의 영어로 번역을 한 것을 이제 뭐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고 다시 영어로 번역을 했다고 하면 기존에 똑같은 언어를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각자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원문으로 번역을 했을 때 이 값들을
이 기존 영어의 어그멘테이션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TF-IDF는 특정 문서에만 많이 등장하는 단어에 중요하게 가중치를 할당하는 것인데, 이제 아래와 같은 수식을 가지고 있고, TF-IDF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전치사처럼 의미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단어로 이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문장에서 this 같은 경우에는 TF-IDF 점수가 낮을 것이고, 의미를, 의미가 크게 기여하지 않는 단어일 것이다 라고 이제 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랜덤 어그먼트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사용되는데 이제 기존에 정의된 14개의 이미지 변환에서 무작위로 하이 집합 몇 개를 이제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작위 왜곡 수준,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강도의 세기를 말하는데요. 이 왜곡 수준 또한 순차적으로 이제 랜덤하게 적용을 해서 기존의 오토 어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증강 전략을 찾았다면 랜덤 어그먼트는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훨씬 간단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홀리스틱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리스틱 메소드는 기존에 심시진 연구원이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좋았던 모델 기법들을 이렇게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합치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지만 오늘 발표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8개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믹스매치입니다. 믹스매치는 2019년에 발표된 논문으로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 그리고 믹스업 이 세 가지 기법을 결합한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믹스매치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치 내에서 각 레이블드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의된 데이터 증강 기법 중 하나를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적용을 해서 이렇게 증강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요. 배치 내에서 이제 언레이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 배치 샘플마다 K번의 증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레이블드 데이터는 B개, 언레이블 데이터는 B 곱하기 K개만큼의 증강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언레이블 데이터에서 각각 증강된 데이터 샘플들을 이제 모델에 태우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확률 값들의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K개의 증강마다 평균을 구하게 돼서 QB바라는 확률 값을 도출하게 되고 여기서 이 QB바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샤프닝을 취해 줌으로써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증강된 레이블 데이터, 증강된 언레이블 데이터를 한번 전체 합친 다음에 셔플을 하게 되고요. 기존 증강된 레이블 데이터 샘플 수, 즉 비계만큼의 인덱스를 자르고 그 이후에 그 인덱스 이후부터의 데이터로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그 후에 여기서 이제 믹스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기존의 믹스업과 다른 점은 이제 믹스업 파라미터인 람다를 베타 분포에서 추출한 뒤에 이제 람다 프라임을 람다와 1-람다 두 가지의 최대값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 람다 프라임은 자동적으로 0.5와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는데 이 람다 프라임을 믹서 파라미터로 사용을 하게 됨으로써 이 위에 증강된 레이블드 데이터와 새로 셔플돼서 추출된 데이터들 믹스업하는 과정에서는 람다 프라임 0.5보다 크기 때문에 레이블드 데이터의 정보를 더 많이 반영을 해서 X 프라임이라는 데이터가 생성이 되게 되고 밑에서는 반대로 언레이블 데이터의 정보를 더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이제 그와 관련된 U 프라임이라는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시정적으로는 이제 레이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증강돼서 모델을 태운 다음에 예측 확률 값을 기존의 레이블과 비교를 하는 슈퍼바이즈 로스로 사용이 되게 되고, 언슈퍼바이즈드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나온 U 프라임을
이렇게 U'을 모델에 대해서 도출된 확률값과 앞서서 구했던 샤프닝한 그 확률값과의 차이를 통해서 이제 언슈퍼바이스드 로스를 정의를 하게 되고 두 가지를 사용해서 토탈 로스를 정의하고 이를 통해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리믹스 매치입니다. 리믹스 매치는 크게 믹스 매치에서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와 어그멘테이션 앙코링을 이제 제안을 함으로써 이제 믹스 매치에서의 문제점을 좀 해결을 한 방법론이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는 이제 얼레이블 데이터의 예측 확률값의 이 평균 분포가 트루 레이블의 평균 분포들을 따라가도록 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밑에 식과 같이 이제 PY는 실제 레이블드 데이터의 레이블 분포의 평균이고 P tilde Y는 얼레이블 데이터의 예측 분포 Q라고 표현했던 Q 값을 무빙 어버레지를 통해서 도출된 값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Q 값을 세로 트루 레이블의 평균 분포를 따라가도록 조정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그멘테이션 앙커링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믹스 매치에서는 위크 어그멘테이션만 사용하는 반면에 이제 리믹스 매치에서는 이제 스트롱 어그멘테이션도 같이 활용을 하자라는 목적으로 이제 제시가 되었고요. 그러나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된 데이터의 예측 분포를 이제 게스트 레이블로 활용을 하면은 컨피던스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학습에 방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크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된 데이터의 예측 분포를 이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된 데이터의 타겟 값으로 활용을 해서 이 두 가지 확률 분포의 차이를 이용해서 로스를 정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장 많이 알려진 픽스 매치라는 알고리즘인데요. 픽스 매치는 이제 간단하지만 정확한 세마이 슈퍼바이스 러닝 알고리즘을 제안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제안이 된 방법론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리믹스 매치처럼 위크 어그멘테이션과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같이 활용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얼레이블 데이터에서는 앞서 리믹스 매치처럼 위크 어그멘테이션이 모델을 태워서 나온 이 확률 값을 이제 게스트 레이블로 해서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의 모델을 태워서 나온 확률 값의 타겟 값으로 활용을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위크 어그멘테이션에서 나온 예측 분포를 보고 이 최대 확률 값을 특정 스레시홀드보다 크면은 그때만 수도 레이블로 활용을 하고 만약에 최대 확률 값이 특정 스레시홀드를 넘지 못한다면 이때는 언슈퍼바이스드 로스를 사용하지 않고 레이블드 데이터만 가지고 슈퍼바이스드 로스로만 학습을 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플렉스 매치입니다. 플렉스 매치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픽스 매치에서 수도 레이블링을 다는 과정에서 좀 몇 가지를 보완한 방법론인데요. 픽스 매치의 문제점은 분류가 쉬운 클래스의 경우 처음부터 컨피던스가 높은 데이터가 다수 수도 레이블링이 되어 계속 더 잘 학습될 수 있도록 유도되는 반면에 이제 분류가 어려운 클래스는 컴퓨터가 높은 언레이블 데이터가 많지가 않아서 이러한 언레이블 데이터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문제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렉스 매치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커리큘럼 수도 레이블링이라는 기법을 제안을 하였고 이는 간단히 말하면 각 클래스의 난이도에 따라서 컨피던스를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하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CPL 커리큘럼 수도 레이블링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선적으로 이 러닝 레이트라는 것을 클래스별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왼쪽 텀은 최대 예측 확률 값이 사전에 정의한 스레시홀드를 넘기는 인디케이트 펑션이고 두 번째 텀은 해당 C라는 클래스로 예측된 이게 argmax가 이제 최대 확률 값인데 최대 확률 값이 이 C라는 클래스로 예측된 unlabeled 샘플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도출된 러닝 이펙트를
베타 TC라는 0하고 1 사이의 값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타 값을 통해서 최종 스레시홀드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 식의 의미는 이렇게 러닝 이펙트가 만약에 낮다면 이 확률값이 낮을 것입니다. 따라서 플렉시블 스레시홀드를 낮게 해서 보다 많은 얼레이블 샘플들이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반대로 러닝 이펙트가 높다면 스레시홀드 또한 높게 해서 좀 더 보다 하이 퀄리티한 샘플들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클래스의 스레시홀드가 사전에 정의한 이 스레시홀드에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추가적으로 진행한 스레시홀드 웜업과 넌리니어 매핑입니다. 먼저 스레시홀드 웜업인데요. 다음과 같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베타, 확률값이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를 이제 학습에 활용되지 않는 얼레이블 데이터 개수를 활용해서 이제 보정을 하는 방식이고요. 이 보정의 의미는 모든 클래스의 스레시홀드가 0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넌리니어 매핑 같은 경우에는 앞서 최종적으로 정의된 플렉시블 스레시홀드에서 다음과 같은 m이라는 함수를 덮어 씌워줌에 따라서 학습 초기에 베타의 변동에 따른 스레시홀드의 변화를 좀 더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플이라는 알고리즘이고, 이제 유사도를 좀 더 고려를 해서 나온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심플이라 함은 기존 믹스매치 알고리즘에서 이 페어 로스에 대한 개념을 추가로 제안한 방식인데요. 이제 로스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슈퍼바이스드 로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크게 다를 것 없이 레이블드 데이터의 리커그멘테이션을 취하고, 이렇게 나온 예측 확률 분포 값을 실제 레이블과 비교해서 슈퍼바이스드 로스를 정의를 하고, 언슈퍼바이스드 로스 또한 이제 얼레이블드 데이터에 각각 위크와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정하고, 위크에서 나온 예측 확률 분포 값을 이제 샤프닝한 후에 이것을 타겟으로 해서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에서 나온 예측 확률 분포 값과의 차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언슈퍼바이스드 로스가 이제 정의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정의된 페어 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심플이라는 알고리즘에서는 데이터 샘플이 이렇게 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쌍의 페어 데이터에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고, 이 수도 레이블링 결과가 충분히 유사할 경우에 그 차이를 줄여주는 로스텀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먼저 수도 레이블링 결과 사전에 정의한 컨피던스 값을 넘는 클래스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한 쌍의 데이터니까 두 데이터의 수도 레이블링의 시밀러리티가 또 일정 수준 이상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페어를 구성하는 두 데이터에 대해 한 데이터 예측 결과 또 다른 데이터의 수도 레이블의 이 분포 차이를 로스로 취급을 해서 최종적인 페어 로스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시밀러리티와 디스턴스식은 다음과 같고요. 다음으로는 에이다 매치입니다. 에이다 매치는 이제 기존의 중지도 학습에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 이제 기법을 좀 추가적으로 적용한 알고리즘입니다. 먼저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메인이 다르지만 관련이 있는 새로운 영역, 즉 디스트리뷰션에 기존의 영역 정보를 이제 어댑테이션 시키는 것을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소스 도메인이라 함은 사전 학습된 정보를 담고 있는 도메인으로 이제 바운더리를 처음에 형성하는 주된 도메인이라고 할 수 있고, 타겟 도메인은 이러한 소스 도메인을 통해서 형성된 바운더리에 어댑테이션 시킬 그와 비슷한 도메인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이다 매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해결을 하였고, 수도 레이블링을 하는 단계에서 컨피던스 스레시홀드를 즉각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리믹스 매치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믹스 매치에서의 이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를 보완을 했었는데,
에이다 매치에서는 또한 새로 나왔던 이 리믹스 매치에서의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를 한 번 더 보완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이 정의되어 있다고 할 때, 소스 도메인의 샘플과 타겟 도메인의 샘플에 대해서 각각 위크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위크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시프팅, 미러원 엑스 액시스, 그리고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위크 어그멘테이션에다가 추가적으로 컷아웃이란 기법을 더 적용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 ZSL 프라임과 ZSL 프라임, ZTU 이렇게 로직 값들을 도출하게 되는데 이제 저장된 배치놈 통계량을 활용해서 다시 이 소스 도메인 샘플만 사용해서 로스를 재계산한 게 위에 슈퍼바이즈드 레이블 로직 값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위에서 소스 도메인에서 나온 값들을 같이 인풋으로 활용을 해서 슈퍼바이스드 레이블드 로직과 이제 소스 레이블드 로직과 이제 타겟 언레이블드 로직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델을 거쳐서 로짓을 계산하고 다시 배치농 통계량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이제 순차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랜덤 로짓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소스 도메인의 데이터가 위아래 각각을 통과한 이 두 가지 로짓을 랜덤하게 섞어서 새로운 로짓을 생성을 합니다. 이는 랜덤 벡터를 사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 랜덤 로짓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도메인 어댑테이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밑에 공식을 통해서 Relative Confidence Threshold 값을 이제 산출하고 있습니다. 위크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된 타겟 도메인 샘플에 대해서 이제 1번은 Relative Confidence Threshold를 기준으로 바이너리 마스킹을 수행을 하고 수도 레이블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마스킹하는 수식은 밑에 수식에서 두 번째 수식을 참고하시면 되고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로스식들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스 도메인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제 레이블 데이터의 y값, 이제 레이블 값과 이 앞서 나온 로직 값, 첫 번째 로직 값, 그리고 이제 위크 어그멘테이션에서 나온 로직 값, 그리고 실제 레이블과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에서 나온 로직 값들의 차이들로 소스 도메인 로스가 정의가 되게 되고 타겟 도메인 로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우선적으로 위크 어그멘테이션 나온 이 게스트 레이블과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나온 로직값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이제 로스를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에 앞서 설명드린 마스킹 기법, 랜덤 마스킹 기법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게스트 레이블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위 그림에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방향인데 이 부분은 스탑 그레디언트를 해서 이제 가중치를 더 백 프로파게이션을 수행하지는 않겠다라는 의미로 추가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해서 두 가지 로스를 가중합해서 토탈 로스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싱매치입니다. 이제 기존 중지도 학습 방법론의 이제 시뮬러리티 매칭이라는 공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한 알고리즘입니다. 우선 시뮬러리티 매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레이블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과 그리고 위크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의 인풋의 리프레젠트 벡터 디스트리뷰션 이 두 가지 분포 간 유사도를 고려를 하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됐고 이 고려를 하는 방식이 이제 두 디스트리뷰션 간 시밀러리티의 분포 차이를 최소화하자라는 목적으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로스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슈퍼바이스드 로스는 앞서서 심플의 슈퍼바이스드 로스와 형태와 유사하게 이제 레이블 데이터의 리커그멘테이션을 취한 쌍이 들어가게 되고 실제 레이블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언슈퍼바이스드 로스도 심플의 언슈퍼바이스드 로스 형태와 유사한데 언레이블드
인지쌍을 각각 위크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취하고 위크 어그멘테이션에 나온 예측 확률 분포값을 샤프닝한 후에 게스트 레이블로 사용을 해서 이제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에서 나온 확률 분포값과 이제 유사해지도록 그 사이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학습이 되게 되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이제 시밀라리티 로스라는 게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 각각 위크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한 데이터와 레이블드 데이터 간 시밀라리티 분포 차이를 최소화하는 로스입니다. 먼저 이제 위크 어그멘테이션의 확률 분포 값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함으로써 QIW는 위크 어그멘테이션을 취한 값과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 간의 시밀라리티, 밑에 QIS는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한 데이터와 레이블드 데이터 간의 시밀라리티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고 이 두 가지 유사도의 분포 차이를 이제 시밀라리티 로스로 정의를 함으로써 유사도를 가깝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앞서서 설명드린 슈퍼바이스드 로스, 언슈퍼바이스드 로스, 시밀러리티 로스 세 가지를 가중합함으로써 전체 로스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밀러리티 매칭의 효과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싱매치는 이를 통해서 유사도의 분포를 바탕으로 수도 레이블링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특징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래 그림을 봤을 때 두 유사도의 분포가 비슷하다면 수도 레이블의 분포 형태는 이렇게 한쪽이 튀는 샤프한 형태로 도출이 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두 유사도의 분포가 다르다면 최종적으로 좀 플랫한 형태가 도출이 될 것이다라고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매치입니다. 프리매치는 이제 셀프 어댑티브 스레시홀딩이라는 기법을 추가한 중지도 학습 방법론이고 제일 최근에 2023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프리매치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전 알고리즘들의 문제는 모든 데이터셋에 동일한 스레시홀드를 적용하면 이제 레이블드 샘플 수가 적은 경우에는 학습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리매치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 초기에는 낮은 글로벌 스레시홀드를 사용해서 많은 언레이블드 샘플스를 활용함으로써 수렴 속도를 좀 빠르게 유도하고 있고 또한 컨피던스가 증가하면 높은 글로벌 스레시홀드를 사용해서 좀 잘못된 수도 레이블에 의해서 컨포메이션 바이어스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즉, 좀 더 품질의 언레이블드 샘플들을 활용을 하자라는 취지이고 그리고 각 클래스의 모델에 컨피던스를 반영한 서로 다른 로컬 스레시홀드를 사용하자. 즉, 이 세 번째 방식이 셀프 어댑티브 스레시홀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클래스를 공평하게 예측하도록 클래스 페어네스 오브젝티브를 추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프리매치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프리매치의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셀프 어댑티브 스레시홀딩의 예시인데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예시가 표로 존재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 이 예시에서 람다는 0.7이고 먼저 각 변수별로 예측 확률의 최대값을 정의를 하고 그것들의 평균과 그리고 각 클래스의 확률값들의 평균을 계산을 합니다. 첫 번째 스레시홀드는 초기에는 C분의 1, 전체가 3개이기 때문에 3분의 1로 정의가 되고 타우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람다 0.7 곱하기 앞선 값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이제 맥스 확률값 0.6 곱하기 해서 타우 1과 같은 방식으로 타우 2가 정의가 되게 되고 여기서 틸다 확률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제로 같은 경우도 초기 값인 3분의 각각 3분의 1로 정의가 되고 이제 여기에 람다 곱하기 이 전값과 0.3 곱하기 이 각 클래스의 평균값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각 클래스마다 틸다 확률값이 정의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확률값들이 이제 도출이 되게 되면 이 0.351은 이 전 상태에서의 최대값이고 0.431은 이제 이 각 시점마다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타우값. 첫 번째 시점에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타우 원 값이 들어오게 돼서 값들이 계산이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값들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리매치 로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빨간색 텀은 이제 이 얼레이블드 데이터에서 리커그멘테이션이 적용된 이제 얼레이블드 샘플에 대해서 T시점에서의 컨피던스가 스레시홀드를 넘는 경우에 대한 인디케이터 펑션이고, 두 번째 Q hat B는 리커그멘테이션이 적용된 얼레이블드 샘플 예측값을 원하는 인코딩 형태로 변환한 타겟 레이블입니다. 라지 QB는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된 얼레이블 샘플에 대한 모델의 프레딕션 값, 즉 윌커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돼서 나온 원활 인코딩 레이블 값과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돼서 나온 프레딕션 값의 차이를 가지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최종적으로 4번 로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 어댑티브 페어네스 로스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이제 학습에 사용이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리클리어 어그멘티드 example에 대한 모델 아웃풋 분포 그리고 고정 벡터를 사용을 하고 위크 스트롱 어그멘티드 example마다 각각의 아웃풋 분포 사이에 엔트로피를 같이 고려를 하는 방식이 오른쪽과 같은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다른 알고리즘과 유사하게 슈퍼바이즈 로스, 언슈퍼바이즈 로스, 여기선 추가적으로 셀프 어댑티브 페어네스 로스가 각각 가중합으로 정의돼서 최종 로스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다섯 번째 유튜브 발표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을 주제로 하는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